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건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도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도커 생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그게 데모 쪽에 가까워서 데모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주제를 급하게 바꿨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뒤로 밀렸는데 이게 다른 분들 주제가 더 중요해가지고 저는 이제 짧게 시간 조절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런 아이디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도커 모임은 리모티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숍니라는 거 만들고 나서 이게 끝나고 뭘 할까 하다가 도커라는 걸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마침 또 도커 쪽에서 연락도 있었고 네이버 D2 쪽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쭉 이렇게 되는데 일단 먼저 도커 히스토리라는 부분은 뭐 역사가 깊거나 아주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짧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도커도 도커지만 사실 도커 쓰려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도커를 둘러싼 뭔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써본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프리뷰 해보면은 뭔가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로드맵을 쭉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0.1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기 버전의 도커인데요. 원래 도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세스 격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계층화된 저장 장치 그리고 이미지 공유. 아마 이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기 버전에는 이제 그거를 LXC와 AUFS, 도커 인덱스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격리된 프로세스라는 건 이제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가상화 기술이지만 뭔가 하드웨어 이뮬레이션이나 이제 운영체제 초기화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격리된 환경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할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계층화된 저장 장치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CLC 루트 같은 거를 써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보다 이제 그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정리한다거나 다른 걸 실행했을 때 다시 또 격리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AUFS라는 걸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지 이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도커에서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이미지라는 형태로 추상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추상화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다룰 때 항상 이미지만을 다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아까 CoreOS 예제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추상화된 레벨에서 그냥 플레이트한테 명령어만 시키면 그냥 그게 뜨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게 루비인지 이게 파이썬인지 노드인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범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커 허브라거나 이제 프라이베이트 도커 레지스트리를 지원하면서 좀 더 이런 특징을 극대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한 그림인데 왼쪽이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이제 커널을 공유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를 격리해서 실행하는 도커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앞서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가 처음 나왔던 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솔로몬 하이크라는 분이 도커 대표분인데 0.1 버전이 3월 23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발표가 2013년 3월 23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발표가 파이콘에서 2013년 3월 26일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도커를 외부에 발표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조그맣긴 한데 도커 자주 나오는 예제 중에 이제 웨일문 쳐가지고 헬로 월드 찍는 거거든요. 이 예제가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5분짜리 발표라서 사실 이때는 이게 뭔지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했거나 그래서 사실 이때는 거의 의미가 없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발표를 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시키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0.2 나와서 2013년 8월에는 0.6까지 나오죠. 그리고 계속 이제 안정화를 시킨 건데 사실 0.6대까지만 해도 이때 시작하신 분들만 해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컨테이너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지도 않고 뭔가 프로세스를 껐다 지우면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고요. 근데
이제 0.7까지의 텀이 좀 길죠. 0.6이 8월에 나왔는데 0.7이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0.8 때도 텀이 좀 긴데 이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이제 AUFS라는 것만을 원래 도커가 지원을 했었는데 스토레이지 디바이스로 디바이스 래퍼를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우분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CentOS 쪽은 AUFS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디바이스 래퍼를 지원을 하면서 CentOS 쪽에서 CentOS 계열을 웹에서 웹이 아니라 CentOS 계열 리눅스에서 도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컨테이너 간 링크 기능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제가 어떤 놈이 넣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이 도입이 됐습니다. 0.8에서는 이제 도커 파일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애드 디렉티브에 캐시가 안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예전에는 그냥 애드를 하면은 무조건 캐시를 안 쓰고 무조건 빌드 다시 했어요. 근데 이때 애드가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아까 창호님이 보여주신 온빌드가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창호님 예제를 보면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BTRFS가 들어갔죠. 더 이제 확장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리고 맥 OS X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도 다들 맥 쓰실 건데 부스트 도커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 래퍼가 약간 좀 의미 있는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0.9에서는 립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도커가 이제 LXC라는 걸 계속해서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LXC 같은 경우는 그냥 툴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도커가 있으면 도커 아래에서 LXC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랫단에 있는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립 컨테이너로 다 재구현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커를 기본적으로 띄우면 다 립 컨테이너를 기본으로 띄워주고요. 그래서 이제는 LXC 의존적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약간 그런 부분에 오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LXC 의존적이 아니고 LXC를 사용하려면 명시적으로 도커 서버를 띄울 때 이렇게 뒤에 명령어를 주셔야 돼요. 약간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 지금 스토리지 디바이스랑 이런 가상화 디바이스가 바뀐 부분은 도커가 이제 단순히 어떤 제한된 리눅스 환경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넓은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2014년 6월 9일에 도커콘에서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2달 전인데요. 도커콘을 발표하면서 도커 허브를 발표를 했고요. 도커 허브라는 게 기존에 이제 도커 인덱스라는 형태로 있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빌드라거나 어떤 웹훅 같은 걸 지원을 하면서 좀 더 웹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의 프로세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와 트레이닝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도커 문서에 이제 모든 문서에 위에다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구가 사라졌어요. 그거 됐고 퍼즈랑 언퍼즈라는 기능이 아마 0.10인가 0.11 때 들어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도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이랑 스타트라는 개념밖에 없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보낼 거예요. 약간 다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추가한 거고 사실 완벽하게 이제 가상 머신처럼 멈춘다는 프리즈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찾을 때 필터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름 필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옵션을 주면 댕글링 필터 같은 거 주면은 도커에서 이미지를 계속 빌드하다 보면은 이름이 없는 이미지가 생겨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논이라는 걸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1.1에는 로그 테일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도커가 이제 도커가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를 전부 다 제이슨 파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커 로그스를 치게 되면은 어떤 컨테이너에 있는 로그가 무조건 전부 다 출력이 돼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당연히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테일이 아니구나. 테일이 이게 정확히는 이제 마지막 부분 잘라서 보는 기능 그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커밋 할 때 컨테이너를 퍼즈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전체 파일 시스템 마운트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V 옵션을 사용할 때 호스트의 전체 폴더를 슬래시를 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됐고 도커 이그노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폴더 안에 도커 파일이 있을 때 빌드를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모든 파일을 애드를 할 때 그 폴더를 애드를 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파일을 가져가는데 도커 이그노어에 어떤 특정한 파일의 패턴을 넣어놓으면은 그 파일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폴더에 이제 .git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git 같은 게 이제 거기다가 저 파일을 집어넣으면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2가 7월 23일 나왔고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상을 한 번에 보면은 이게 정확히는 초기 버전의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격리하는 모듈이 다양화되었고 저장 장치를 맞는 부분,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양화되었고 이미지 공유 역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앞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도커 허브가 있고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QUAY.io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드파티 레포지터리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맥을 지원하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커의 어떤 범주가 단순히 우분투에서 실행 가능한 툴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일단 도커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권한이나 로그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한다고 하고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프리빌리지드라고 해가지고 도커에서 컨테이너에 모든 권한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호스트에 있는 모든 권한을. 근데 그거를 캡애드나 캡 드랍을 통해서 특정 권한만 주도록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옵션을 통해 가지고 데브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어떤 장비들 있잖아요. 뭐 사운드 카드면 사운드 카드라거나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것도 원래는 프리빌리지들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한이 된 거고요. 그리고 리스타트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리스타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뭔가 외부적인 또 다른 유틸리티 없이도 도커에서 도커 컨테이너가 죽으면 재실행이 되죠. 몇 번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부트투 다커에서 리모트 볼륨을 지원을 합니다. 원래 이제 부트투 다커를 쓰시면은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볼륨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호스트랑 컨테이너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고 VM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이중적으로 연결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리모트 볼륨을 지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도커 exec 명령을 지원해가지고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서 뭔가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고 드라이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로고 드라이버가 지금 그냥 스탠다드 아웃을 모으고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저장하지 않는 것도 있고 시스 로고를 통해서 라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커는 로그를 그냥 무조건 다 저장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로그를 치면 그냥 그게 다 나오기도 했고 자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파일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쏘게 되면은 이게 몇백 기가고 계속 쌓여요. 그냥 직접 지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링크라거나 멀티호스트 링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글씨로만 본 거라서.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이제 도커 1.2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된 기능이 리스타트 기능과 캡 애드, 캡 드롭, 그 다음에 디바이스 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수정이 불가능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했을 때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커의 발전에 대한 얘기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기능 위주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1.0 때도 그렇고 안정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써보시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 쓰면서 느낀 거는 도커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느낀 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도커 때문이다. 그렇다고 느낀 적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에코시스템 쪽을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서비스 중에 GitHub이 있는데 GitHub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Git를 서비스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Git를 호스팅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주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GitHub을 쓰는데 외부 시스템을 하나도 안 쓴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CI 서비스라거나 어떤 코드 커버리지라거나 채팅 그리고 심지어는 도커 쪽에서도 GitHub이랑 연동이 되고요.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조엘 테스트 같은 게 2000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테스트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한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GitHub이 서비스도 잘 돼 있고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도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커 같은 경우는 지금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마 전에 바로 나온 건데 8월 19일 날 1.11 버전까지의 어떤 수치적인 변화를 보면은 도커 허브에서 풀이 이 두 달 사이에 3배가 뛰었고요. 300%가 뛰었고 푸시가 2배가 넘게 뛰었고 그리고 레포지토리가 2배가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만큼 도커 1.0이 나온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에코시스템도 금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에코시스템 쪽이 재미있는 게 사실 도커 쪽 에코시스템들은 도커 1.0이 나오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대부분들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코어OS 같은 경우도 2013년 6월부터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에코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런 툴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어떤 단어들은 처음 듣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단어들은 들어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간단하게만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창호님도 쭉 보여주셨지만 도커를 사용하는 툴들은 다 도커를 사용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카테고리를 정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커 이미지 쪽을 보게 되면요. 도커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도커 허브가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라고 해가지고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치해서 개인 서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스팅 서비스고요. 그리고 패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이 툴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왜 넣어놨냐면 도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라는 독립된 툴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패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패커 같은 경우는 도커를 기반으로 하는 툴이 아니라 셰프라거나 안시블 같은 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존 AMI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도커 이미지도 될 수 있고 다른 서비스의 이미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가 아직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걸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운영은 사실 이미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커 파일로 만들고 이걸로 만든 건 저는 별로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고 퍼블릭하게 공유도 할 수 있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돈을 받고서. 그리고 GitHub을 지원하고요. 이것도 아까 나왔었고 그리고 도커 클라이언트에 기본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설정하지 않더라도 도커 허브를 바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도커가 인덱스에서 허브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이미지를 호스팅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빌드를 하고 그걸 운용을 하는 전체 과정 자체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커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푸시를 한다고 하면은 가입을 하고 저장소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커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도커 푸시 자신의 아이디 그리고 리포지토리 네임을 치면은 그 저장소에 그냥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우분투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서버고요.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프로젝트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반이고 도커 이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커로 바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SSL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쪽 문제라서 약간 셀프 사인된 SSL이 지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좀 겪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슈가 올라가 있긴 했는데
그렇고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는 파일을 지원하기도 하고 S3나 다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을 지원하고요. 어떤 이미지가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는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이 명령어를 치시면 돼요. 이건 지금 S3 연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파일로 실행을 할 때는 S3 그 옵션 다 빼고서 그냥 실행을 하면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은 굉장히 간단하죠. 도커를 사용해서 돌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레지스트리 서버가 1.1.1.1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도커 로그인 1.1.1.1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베이직 OS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엔진엑스 같은 걸로 안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접속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 빠져도 상관없고 그리고 도커 리네임 우분투를 1.1.1. 우분투로 바꿔줍니다. 이 앞부분이 어떤 서버에 들어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커 푸시를 해가지고 1.1.1. 우분투로 하면은 아까 그 레지스트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 이미지를 지우고 도커 풀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미지를 다운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패커는 제가 설명을 안 넣어놨고 그 다음에 도커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중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고 도커 자체가 돌아가는 서버 부분이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커 서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부트트 도커 같은 게 있고 베이그런트도 지금 도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뭐 디지털 오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커 이미지가 지원하고 있고 구글 컴퓨터 엔진에서도 도커 최적화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 엔진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프리베타 같은 상태라서 일반인은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빈즈토크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도커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구성된 형태로 사용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부트트 도커는 뭐 워낙 많이 쓰셔가지고 근데 일단 VM을 통해서 맥과 윈도우를 지원하는 거고요. 방식 자체는 부트트 도커를 VM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경량 리눅스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도커 서버만을 딱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도커 같은 경우 도커 서버와 도커 클라이언트가 같은 서버에 있을 때는 소켓 파일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거든요. 근데 TCP를 열어줘가지고 HTTP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VM과 어떤 맥 클라이언트와 VM 서버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맥이나 윈도우에서 도커 클라이언트로 VM의 서버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사용법은 뭐 아까도 보셨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도커랑 부트트 도커를 인스톨을 하고요. 그리고 TCP 서버에다가 도커 호스트를 지정해 주고서 이 VM을 띄운 다음에 도커를 쓰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도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커 클라이언트를 이제 웹 UI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도커 UI라거나 쉽야드 그리고 도커 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도커 랜드 같은 경우 동 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두 개가 그나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기능은 없어요. 그냥 진짜 서버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컨테이너가 뭐가 떠있는지 보여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내가 원하는 서버에 도커 이미지를 가져다가 실행하거나 그런 기능까지 웹 UI로 다 통합이 된 툴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도커 UI 같은 경우 그냥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고 쉽야드가 그런 걸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기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조금 더 확장한 툴로는 뭐 피그라거나 센츄리온 그리고 센츄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렉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킹.io 같은 게 있는데 피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도커 UI 설명이 있는데 도커 UI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역시 도커 이미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웹 UI고 단일 호스트만을 지원을 합니다. 실행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실행하시면 이제 이런 UI에서 도커 이미지나 컨테이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일 호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쓰기 불편하긴 합니다. 피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툴을 조금 더 확장한 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YML로서 도커 실행을 정의를 합니다. 이제 도커 명령어가 도커 런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도커 명령을 넣고서 이 이미지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환경 변수라거나 뭔가 설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그것들을 한 줄에 실행하기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YAML로 미리 정의할 수가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단일 호스트 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단일 호스트 내에서 여러 컨테이너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설정을 미리 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의존 관계에 따라서 실행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것도 어제 도커 블로그 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단일 호스트가 아니라 다중 호스트에서 하는 것도 지원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지 예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추가될 것 같고 간단히 이제 피그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라파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건데요. 이게 다 분리해놨어요. 지금 모듈들을. 그래서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히스퍼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냥 이거는 이미지를 만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볼륨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실행시키진 않고요. 그리고 카본 캐시라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듈이고 포트 열어주고 볼륨 스프롬으로 해서 데이터 저장할 공간을 받고 여기다 이제 환경 변수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아래에서 또 이제 그래파이트 웹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웹으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미지 지정해주고 포트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피그업이라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설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피그업을 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pig.yml을 가지고서 마치 도커 빌드를 하는 것처럼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서 하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이 3개의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오케스트레이션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자기 서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중 클라이언트에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부분이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그랑 매트릭스들이 되겠죠. 현재 있는 방법으로는 도커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로그가 전부 다 스탠다드 아웃이거든요.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포그라운드에 띄워놓고서 거기다가 그런 출력들을 발생시키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히로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그를 라우팅 시켜주는 게 로그 SPOut이라는 도커 이미지고요. 그리고 C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구글이 과거에 뭐 LMC TFY인가 그런 걸 만들면서 컨테이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에요. 근데 이게 도커 지원이 돼가지고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컨테이너의 매트릭스를 보는 툴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 같은 경우는 이게 서드파티 서비스인데 여기랑 연결을 해놓으면은 도커 컨테이너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나 뭐 센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이게 C그룹스를 이용해가지고 시스템 자원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그룹스의 데이터를 보면은 도커 컨테이너가 CPU를 얼마나 쓰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나 센수라는 걸 호스트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나왔던 그래파이트 같은 게 이제 그런 백엔드로 사용되는 거고요. 일종의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SPI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도커 로그를 라우팅 시켜주는 도구고요. 그리고 좀 좋은 점은 시스로그로 바로 라우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도커에서 직접 시스로그를 지원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 서비스에 연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로그 SP 아웃에서 플루언트 뒤쪽으로 D가 깔려있는 데몬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면은 걔가 다시 데이터를 얻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일라스터치라거나 파일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HTTP API만 지원을 하고 API도 지원을 하고 세부 조작도 가능합니다. 어떤 컨테이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다 지정 가능하고요. 근데 좀 단점은 스탠다드 아웃이랑 스탠다드 에러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건 도커 스펙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TTP API로 로그를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로그 SPOut을 띄워놓고 CURL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로그랑 연동을 할 때는 도커런 요게 이제 소켓 파일을 연동시켜주는 거고요. 프로그램 로그 SPOut을 띄우고 어디다 보낼지를 지정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 트레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른 서비스에 있다면은 다른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여러 대 있을 때 컨테이너 한 대 더 띄우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출력들을 다 받아가지고 얘가 다시 바꿔서 라우팅을 시키는 거죠. 여기 파란 선은 이쪽으로 보내라, 뭐 빨간 선은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 쌓아놓고서 로그 분석을 하는 거죠. C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그냥 도커로 실행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도커로 하고요. 도커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모니터링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보기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컨테이너에 모니터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이런 명령어들은 이거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제 코어OS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뜨거운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뭔가 잘 나가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엠베세더 D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도커 내에서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링크라는 기능이 나왔거든요. 링크라는 기능이 사실 같은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끼리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같은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근데 엠베세더 D를 사용하면은 뭔가 다른 호스트에 있는 서비스들도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플레이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고도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소스 피어 같은 경우는 메소스가 이제 자원 관리를 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자원 관리를 하면서 뭔가 자원이 남아도는 서버에서 뭔가 띄워준다거나 그런 식의 작동을 하는 툴인데, 그거랑 도커랑 거의 지금 통합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소스 0.2 버전인가부터는 도커를 거의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어OS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이그런트로 간단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도커가 나오면서 히로크를 뭔가 대체하려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게 도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스크립트 뭐 150줄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작동은 가능한데 실제로 쓰기는 어려워요. 사실 왜 100줄로 가능하냐면은 내부적인 빌드를 전부 다 히로크 빌드팩이라는 거 사용을 하고 있어요. 히로크 빌드팩이 오픈소스거든요. 히로크 빌드팩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넘겨주면요, 히로크 빌드팩이 이 어플리케이션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는지를 탐색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실제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뭐 롤백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게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진짜 실험용으로 쓰실 정도고, 이걸 만든 사람이 아예 이거 제대로 하려고 만든 게 플린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보게 되면은 되게 좀 놀라운 툴 중에 하나인데, 도커 기반의 오픈소스 히로크를 추구하고 있고, 히로크에 있는 거의 모든 모듈을 도커로 재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커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고, 다중 호스트를 지원을 하고, 다중 호스트를 지원하는 거의 제대로 된 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구현도 다 도커로 이미지화하고 컨테이너에서 모드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아마 요거는 구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커를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데이스 같은 경우는 코어OS 기반의 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도커 기반의 패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돌릴 수 있지만, 얘는 코어OS 기반으로 돌리는 멀티호스트를 지원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건 전 자세히 모르는데 츠루라거나 옥토호스트라 해가지고 약간 패스 계열을 대체하려는 흐름들이 존재하긴 해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던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영역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툴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지원이 아니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툴들은 컨설이랑 ECC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지원을 하는 DNS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관련 툴들이 다 ETC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어 OS 의존적인 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노드에다 깔아놓고서 서로 연동만 시켜주면은 그냥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노드들 안에서. 컨설도 마찬가지 툴이고요. 근데 컨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도커를 쓴다는 전제도 안 들어가죠. 뭐 ETC도 마찬가지긴 한데 컨설 같은 경우는 좀 더 훨씬 범용적으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컨설도 지금 막 시작한 단계라서 개발은 활발한데 아직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ETCD나 컨설을 쭉 따라 팔로우 하시면 아마 이런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컨설 구조를 그린 건데 그림이 잘려서 제가 이거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게 이제 컴프디라는 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뭘 하는 거냐면 아까 etcd랑 컨솔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서로의 노드를 감지를 하고 있다가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설정 파일을 바꿔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정은 아까 총선님 얘기하셨지만 다 같은 데이터베이스, 다 키밸류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정보도 다 키밸류로 저장이 되고요. 서비스 정보도 전부 키밸류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한 어떤 특수한 정보도 키밸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감시하고 있으면 사실 모든 감시가 되는 거죠. 모든 노드나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새로 추가가 됐는지 혹은 주소가 바뀌었는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었을 때 컴프디가 환경 설정 템플릿을 가지고 새로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든 다음에 뭔가를 실행하는 거죠. 다시 아까 같은 경우는 충선님 같은 경우 아예 이걸 재구현하신 거고 직접.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엠버 컨피규레이터라는 걸 지금 아까 도쿠 만들던 사람이 또 만들고 있고요. 엠버 컨솔은 컨솔에 있는 거를 이제 환경 변수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뭔가 이제 유연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쓰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컴프디가 좀 쓸만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